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척박한 잡지사 땅에 고급 지식 비료를 뿌려주실 식물학자 신혜우 선생님과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신혜우 선생님과 식물학자가 하는 일을 비롯해서 어떤 보테니컬 아트 또 반려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이 좀 저희 잡지사 성격에 맞는 진짜 본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을 한번 채워보는 시간, 또 깰 건 깨고 채울 건 채우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선생님?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먼저 풀어볼 오해는 꽃가루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철만 되면 사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사실 모든 식물의 꽃가루가 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자기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들이 다 다르죠. 네. 우리나라에서 주로 봄철에 그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는 어떤 꽃가루인가요? 대부분은 이제 소나무나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참나무나 이런 종류가 많은데 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죠? 바람에 날려서 꽃가루를 퍼뜨리는 식물들을 풍매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곤충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도 있고 물이 전달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바람이 전달을 해준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건 굉장히 랜덤인 거예요.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곤충은 이제 걔가 배달부가 있는 건데 목적지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엄청나게 꽃가루가 날리게 되고 네. 이제 꽃가루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랜덤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네, 많이 생산을 하는 거죠. 한다, 식물이. 네. 이제 번식에 그게 유리하니까요. 네. 그렇구나. 송화가루 같은 거, 소나무 네. 꽃가루 가끔 이제 검정색 차 타시는 분들은 봄철에 네.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가루. 네. 네, 그 가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소화라는 아주 네. 주홍빛의 예쁜 꽃이 있습니다. 능소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이 아닌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능소화 괴담이 퍼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능소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잃을 수가 있다. 이런 괴담이 네. 퍼진 적이 있다고 하던데. 이 괴담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 괴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유서 깊은 괴담. 네. 그래서 그게 그럼 시력을 왜 잃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그 꽃가루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뾰족뾰족한 돌기가 있어서 눈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긁어서 시력을 잃게 된다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괴담은 계속 있었지만 네. 뭐 정확히 이제 밝혀지진 않고 그냥 괴담일 것이다. 아니다. 진짜 맞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괴담을 알고 있으니까 네. 국립수목원에서 작정하고 진짜? 이제 정말 확인을 하셨어요. 예. 네,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해묵은 괴담을 이제 네. 국립수목원이 나섰어요. 네, 해결하겠다. 네. 네. 해결됐습니까? 네. 어떻게? 꽃가루를 이제 확대해서 현미경 사진도 찍고 이렇게 정말로 상처를 주나 이런 걸 봤는데 네. 그냥 괴담이었습니다. 전혀 근거가. 네, 그렇게 큰 상처를 주지 않는다. 꽃가루가 뭐 엄청 크지도 않다. 네.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서주니까 시원하게 해소가 되네요. 근데 꽃가루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달라고. 정확하게는 동물로 봤을 때는 남성의 정자죠. 정자. 수컷의 정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세포가 있어서 그 꽃가루가 이제 벌이나 나비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든 날아가서 네. 암술, 다른 꽃의 암술에 앉게 되면 그 암술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양봉 유튜브 이런 거 보는데 네. 벌 뒷다리에 네. 약간 덩어리 같은 거 하나 네. 달고 있는 그런 게 꽃가루죠? 네. 예. 꽃가루를 먹는 동물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벌도 그렇고 네. 곤충류들도 먹고요. 네. 그리고 꽃가루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나 곰팡이도 있습니다. 꽃가루에만.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꽃향기를 맡으면 네. 향기롭다 하는데 그렇죠. 사실 꽃의 향기가 아니라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향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곤충이 만약에 꽃가루를 옮겨줄 때 그 꽃가루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같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렇죠. 거고
걔네가 향기가 나는 거기 때문에 향기를 배달해 주게 되는 거죠. 아, 향기를 배달해 주는. 그렇지. 그 향기 자체는 같은 향인데 그게 이제 곰팡이나 박테리아 향기일 수 있다니까 기분이 좀 묘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꿀가루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능소와 괴담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나무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7월 초 됐으니까 마트 가면 벌써부터 사실 무화과 이제 과일이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좀 섬찟한 이름이 붙은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네. 어떤 나무인가요? 교살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교살자 무화과 나무. 네, 이제 교살자라고 하면 이제 목을 졸라 죽이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 이름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렇게 영어 이름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해석이 돼서 번역이 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나무는 약간 덩굴성이어서 덩굴로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계속 감다가 나중에는 원래 감고 올라갔던 그 나무를 졸라서 죽입니다. 아, 실제로 죽게 해요? 네. 그리고 자기는 튼튼하게 이제 덩굴을 많이 형성을 해서 곧게 잘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 졸라 죽인 그 나무는 중간에 죽어서 텅 비게 되고 이렇게 얼기설기한 덩굴로 남아서 빨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het빛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일종의 덩굴끼리의 경쟁이네요. 네네. 그래서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덩굴이 아닌 그냥 쭉 뻗은 나무를 올라가서 다른 나무를. 네. 그 그림 보니까 예전에 뭐 영화 타잔이나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데서 봤을 법한. 네, 그렇죠. 열대우림에 있습니다. 열대우림에 있고요. 이렇게 자기 줄기를 스스로 꼬아서 좀 밧줄처럼 이용하는 덩굴 식물을 전효식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전효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생님? 전효식물은 우리 주변에 사실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줄기를 꼬아 올려가지고 다른 나무를 잡고 아니면 다른 건물이나 이런 거 잡고 올라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 덩굴 식물들이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게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옵니다. 그때 그 도는 방향이 종마다 다릅니다. 이거 감고 올라오는 그 도는 방향이요? 네. 어떤 종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어떤 종은 시계 반대의 방향으로 돌고. 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된 말이죠. 갈등이요? 예, 갈등을 일으킨다. 네. 갈등이요? 어떻게? 네. 칡 갈자에서 온 거고 등나무 등자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칡과 등나무가 같이 심으면 방향이 자꾸 부딪혀서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생겼죠. 네. 저 아나운서인데 진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와, 갈등이 전효식물을 보고 생긴 단어였군요. 우리 아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령 어떤 식물이 전효식물입니까? 등나무나 뭐 칡 말고도 뭐 나팔꽃이나 인동이나 덩굴 종류가 많죠. 그리고 덩굴 중에서도 그렇게 줄기만 꼬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덩굴손이라고 하는 아마 초등학교 때 이렇게 덩굴선, 강낭콩의 덩굴손 이런 거 나오는데 꼬불꼬불한 스프링 같은 그런 손을 만들기도 하고 담쟁이 덩굴 같은 경우는 개구리 발바닥 같은 어떤 흡착판이 있어서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전략을 쓰는 덩굴 식물들도 있죠. 손 모양으로 아니면 개구리 발바닥의 흡착판 모양으로 이렇게 다른 전략을 써서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 야, 그렇군. 손이 정식 명칭입니까? 네, 덩굴손. 네. 사람 손 할 때 손인 거죠? 인간 중심적이죠. 이런 걸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 식물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극에서 이제 중죄인들이 마시는 사약의 재료도 식물이었군요. 그렇죠. 예전엔 천연으로 독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천연으로. 네. 어떤 식물이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나왔었죠. 투구꽃, 각시 투구꽃의 비밀. 뭐 이런 영화도 있었듯이 투구꽃 종류들도 맹독성이고 또 많이 쓰는 게 천남성이라고 하는 식물을 사약에 많이 씁니다. 천남성. 근데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냥 서울 주변의 산에 올라가도 흔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남성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첫남성이 이제 나중에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으면 네. 빨간 열매가 송글송글 맺혀서 인삼 열매랑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첫남성의 뿌리를 캐보면 네. 뿌리에 독성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감자처럼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뿌리가 거대한 덩어리고 네. 인삼 같은 빨간 열매가 있고 네. 그래서 인삼이라고 착각을 해서 파서 이제 드셔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저희 종종. 밖에 있는 엔지니어도 이거 산삼인 줄 알고 첫남성 건드릴 뻔했다고 지금 네.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 건강히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첫남성은 또 이렇게 독성이 있다 보니까 네.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은 잘 알고 먹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잎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네. 그리고 무릎 높이 정도까지 자라다 보니까 사람 손에 닿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등산에 갔다가 네. 볼 일이 급하셨던 분들이 네. 휴지가 없으면 뒤처리를 첫남성의 잎을 뜯어서 깨끗하니까. 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진짜 있죠. 조심해야겠네. 근데 첫남성 말고도 네. 독성 식물을 먹고 탈이 나서 네. 실험실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네. 제가 한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네. 사진을 보내셨어요. 어떤 사진이죠? 어떤 분이 병원에 실로 오셨는데 인삼인 줄 알고 드셨대요. 첫남성이에요? 첫남성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먹고 뿌리만 조금 남아서 이 식물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근데 DNA 분석을 하면 금방 나오지만 네. 너무 급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뿌리 조각만 보고 무슨 식물인지를 알아내 달라고 하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식물 분류학자들 아는 분들한테 사진을 쫙 돌려서 네. 이게 뭔 거 같냐고 네, 그런 문의가 있었죠. 네. 그럼 이렇게 실수로 독성 식물을 우리가 뭐 섭취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위를 세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무슨 종인지 아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다른 대처 방법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슨 종인지 모르면 그러네요. 네. 진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이런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고사리에도 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고사리를 그렇게 나물로 무쳐 먹는 걸까요? 고사리가 생거로 먹으면 독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서양인들이 이제 신대륙 같은 데 탐험을 하다가 원주민들이 고사리의 일종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고사리를 갈아서 약간 빵 같은 걸 만들어서 먹는 걸 보고 이 고사리는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 열대우림이나 이런 숲속을 막 이렇게 모험을 하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그 원주민들이 생각이 나서 그 고사리를 따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는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독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 축적이 돼서 죽는데 그 고사리를 먹으면 속이 이렇게 배가 부르고 계속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먹다가 결국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먹는 고사리 종류도 독이 있는데 똑똑한 거죠. 우린 정말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걸 말려서 불려서 볶아서 먹죠. 그러면서 독이 사라집니다. 어떻게든 먹을 방법을 찾아낸 똑똑한 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얘기를 하면 서양인들이 다 그거 독이 있는데 왜 먹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다큐 같은 거 보면 뉴질랜드 원시림 이런 데 가면은 고사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원시림이니까 지구에 존재한 지 엄청 오래됐겠네요. 그렇죠. 고사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보는 꽃 피는 식물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구에 탄생을 했어요. 얼마나 오래? 고생대에 탄생을 해서 공룡이 번성할 때 같이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들이 많은 종류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뭐 한 수십억 뭐 이렇게 오래됐죠. 정확하게. 정말 오래됐고 공룡이랑 동기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고사리는 얘네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능력과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꽃이 피는 식물들이 많이 지금은 육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그런 고사리가 계속
땅 위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꽃이 안 피니까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 그 포자로 번식을 하는 것이 더 원시적입니다. 원래 지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네. 우주에 이렇게 빅뱅이 터지고 막 예.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구가 이렇게 생겨났죠. 네. 그렇게 무생물만 있던 지구에 어느 순간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생물이 점점 진화를 거쳐서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하는 와중에 그 식물의 진화에서 보면 처음에 식물의 아주 조상격인 어떤 생물들은 물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포자를 이용했고 네. 그러다가 점점 진화를 통해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데 네. 굉장한 모험인 거죠. 우리가 지금 육지에 사는데 네. 바닷속에 다시 진화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그렇죠. 네, 굉장한 모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적응을 한 첫 번째 식물 종류들이 이끼 종류나 네. 그다음 지류는 좀 다른 종류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와 그다음 고사리 이런 종류입니다. 예. 근데 이끼를 보시면 네. 대부분 키가 작아요. 그냥 그렇죠. 작게 네. 이렇게 땅을 덮고 있는. 네. 그런데 고사리는 걔네들을 경쟁해서 이기면서 햇빛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네. 키를 키웁니다. 네. 그러면서 그 키를 키우려고 하면 네. 또 물을 잘 빨아들이고 건조함에 잘 견디기 위해서는 관다발을 만듭니다. 관다발이요? 줄기. 네. 물관체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관체관 예전에 물을 들어본 수송하는. 네. 왜냐면은 물을 땅속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그거가 줄기를 만드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제 키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최초의 나무가 고사리였죠. 우리 이제 가스관 설치해서 네. 건물 고층까지 이제 네. 난방해주듯이. 네, 그것을 제일 처음 한 것이 고사리입니다. 네. 최초의 나무가 고사리였던 거죠. 근데 이 포자로 번식을 하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고 네. 그 관다발을 만드는 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이제 이루었는데 그러면서 이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 네. 종들인 거죠. 네. 고사리 이제 흔하다고 우리 얘네 엄청난 녀석들이네요. 엄청난 생명력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온 고사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잡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실 잡지사의 잡자와 잡초의 잡자가 같은 이제 섞을 잡자인데 그냥 잡초하면 생명력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잡초라고 했을 때는 정의상 어떤 걸 가리키는지 궁금한데요. 식물학적인 용어로는 볼 수 없죠. 과학적으로 잡초와 잡초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해보자 하면 그게 네. 되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들레 샐러드를 먹는다, 민들레를 키운다 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식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과밭에 민들레가 안 키웠는데 막 자라서 뽑아야 된다. 그럼 그때 잡초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용어인 거죠. 근데 잡초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네. 널리 퍼져서 자라고 번식력이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잡초를 굉장히 경멸스러운 단어. 잡초는 뽑아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뭐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면 잡초 같은 인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그 환경 보호와 그런 저널리스트 어떤 분이 외국 분이 네. 잡초의 그런 특성들 우점하고 번식을 잘하고 생존을 잘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네. 진정한 잡초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잡초는 인간. 이게 어떤 네. 의미일까요? 잘 번성하고 지구에 생존력이 끈질기고 네. 잡초를 잘 죽지 않고 가장 타박하고 적대시하는 네.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잡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생각해보게 되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렐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은 잡초는 그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들이다. 이런 또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나중에 우리가 네. 몰랐던 이 식물의 가치가 새로 발견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물 분류학이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 3,500종에서 많게는 4,000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중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먹거나 약으로 쓰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 퍼센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 나머지 식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이니까 어쩌면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아직 인간이 깨우치지 못한 부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고요. 이번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다한 식물 상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오래 피는 꽃이 있다면 어떤 꽃일지 궁금해요. 글쎄요. 모르십니까? 우리가 백일홍을 100일 동안 피니까 굉장히 오래 핀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일이 가장 오래일까? 더 오래 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초도 굉장히 오래 피는 종류거든요. 네. 그리고 식물마다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다 달라서 굉장히 짧은 애도 있고 굉장히 긴 애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24시간 중에 또 피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꽃시계를 만드신 분도 있죠. 꽃시계요? 네. 이제 동그란 곳에 꽃을 이렇게 순서대로 심는데 시간마다 다르게 피는 꽃이어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 피는 거죠. 네. 예쁘겠다. 그럼 가장 짧게 피는 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원추리를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는데 원추리의 영어 이름은 데이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피고 진다고. 그러면 하루면 되게 짧네 생각하지만 더 짧은 걸 생각해보면 나팔꽃은 아침에만 피고 그런가요? 지죠. 나팔꽃이? 네. 아침에만 피고 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나오면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그 강변에 이제 잡초로 자라는 나팔꽃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을 잘 맞춰서 지나가면 이 나팔꽃이 그늘진 곳에는 좀 오래 피어 있고 햇빛이 아직 비치지 않아서 햇빛이 있는 곳은 이미 다 졌고 그런데 아파트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곳이어서 아파트 그늘에 따라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하나는 피고 하나는 지고 하나는 피고 하나는 지고 이런 풍경을 볼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팔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은 꽃피는 식물들도 있죠. 네. 그리고 식물 중에는 이제 꽃 중에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지독하다라는 게 어떤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채꽃이라고 하는 이름도 인간 중심적이네요. 네. 사실 시채꽃은 이름은 몰라도 어디서 사진으로는 만나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막 가장 큰 식물이라고 해서도 다른 식물원이나 이런 데도 많이 키우고요. 동남아 쪽에 있지 않나요? 네,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굉장히 힘들게 피는데 시체가 썩은 향이 난다고 해가지고 시체꽃이라고 하는데 사실 파리들은 되게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네, 그래서 꽃 향기도 우리에게 향기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식물에게 있어 냄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꽃에서 나는 향기는 곤충을 유혹하는 향기이거나 아니면은 또 그것을 기피하게끔 하는 향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식물 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몸에서 나는 향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속에 산림욕을 하러 가서 피톤치드를 마시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 다른 식물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침엽수들, 우리가 흔히 아는 소나무나 아니면 편백나무 이런 식물들이 다른 식물들을 죽이게끔 하는 향인데 피톤치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좋고요. 소나무 밭에 가보면 그 밑에 솔잎이 깔려있는 곳에 다른 풀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숲속보다는. 그것들이 이제 다른 식물들을 죽이는 향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얘네가 자기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몰랐네. 제가 툭하면 피톤치드가 아닌데도 피톤치드 냄새가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꽃 선물할 때 많이 고르는 수국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수국이 가짜 꽃이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수국을 보면 꽃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꽃인 건 알겠는데 꽃잎이 이렇게 있으니까
암술 수술을 살펴보면 없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보시면 네. 중간에 그냥 동그란 이렇게 뭉뚱한 것만 있고 암술 수술이 없어요. 예. 네, 4개의 꽃잎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만 네네.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산수국이나 이런 다른 야생 수국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다른 그런 수국들을 개량을 해서 우리가 만든 꽃입니다. 그래서 원예의 품종인 거죠. 네. 그런데 산수국을 보면 네. 중간에 아주 작은 암술 수술이 있는 꽃들이 있고 그 가에 수국과 똑같은 꽃들이 쭉 왕관처럼 둘러쳐져 있는데 네. 그 가짜 꽃이라고 하죠. 가에 있는 것은. 중간에 암술 수술이 있는 작은 꽃들은 진짜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가짜 꽃이 있음으로써 진짜 꽃을 좀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우리 인간 눈에는 그 가에 있는 가짜 꽃이 예쁘니까 가짜 꽃만 피도록 만든 게 수국인 거죠. 가짜 꽃이 있어서 더 크게 보이면 얘네한테 네. 뭐가 좋아요? 곤충이나 곤충을 더 끌어들이고 네, 찾기가 쉬운 거죠. 더 어필할 수가 네, 있는 거군요. 네. 그럼 가짜 꽃은 안 집니까? 집니다. 지어요? 근데 나중에 약간 초록색으로 변화하면서 잎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잎의 네. 형태로. 네. 이거 몰랐네. 네. 암술 수술이고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네. 더러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산수국이면. 산수국은 야생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파는 수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국을 정원에 심으시면 열매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씨앗을 받아서 심어서 싹을 틔우는 상상을 하지만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국에 대한 우리가 정보도 새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냄새 나온 김에 이거 궁금하다고. 냄새를 이제 퍼뜨리는 식물 말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식물도 있어요, 선생님? 네.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화학적인 것을 캐치하는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 실새삼이라고 하는 기생식물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그냥 약간 고무줄 같이 생겼어요. 노란 고무줄. 그러네요, 진짜. 네, 유튜브에 띄워드리는데. 그래서 보면은 잎이 없고 그냥 노란 고무줄 같은 그런 줄기에 꽃만 이렇게 송송송송 달립니다. 네. 근데 얘네가 열매가 맺혀서 땅에 묻히면 새싹이 날 때 이렇게 저 고무줄 같은 줄기가 이렇게 한 가닥 쭉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휘휘휘 저으면서 주변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기생이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게 영양분을 뺏어 먹으려고 다른 숙주식물을 찾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식물이 토마토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어요. 토마토요? 네, 옆에 토마토를 심어 놓으면 한 20cm 띄어서 심으면 그걸로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는 걸까 하다가 그 토마토에다가 유리관을 씌워서 이렇게 막아놔요. 그랬더니 얘가 못 찾는 거예요. 향이 안 나서? 네,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는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코에 비유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건데. 뭔가 화학적으로 캐치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토마토의 향을 좋아했던 미국 실새삼이라는 식물도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우리가 가을이면 정말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은행나무 얘기를 하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놀랍나요? 놀라운 사실이 은행나무가 외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나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제 서양권에서는 은행나무가 식물원에 한두 그루 있거나 그리고 종종 심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을에 한국에 와서 노란 은행잎을 보면 너무 황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군요. 네, 아주 동양적인 풍경이죠. 심지어 멸종위기종이라는 게 맞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천대를 받죠. 그 열매가 냄새가 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멸종위기 종이고 어떻게 보면 멸종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는. 우리 이렇게 많은데 멸종했다고 한다고요? 네. 원래는 얘가 중국의 어떤 한 공간의 출신인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연령을 측정해봤더니 가장 오래돼서 거기가 원래 서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와서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원래 야생종이라고 생각하는 나무들을 조사했더니 그것도 사람이 심은 거일 거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다면 야생에 원래
있던 종들은 모두 사라졌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추적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멸종위기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기 서식지는 아닌데 계속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네. 우리가 잘 보존해줘야겠네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에 네. 그 열매를 퍼뜨려주는 동물은 멸종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고사리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은행나무가 원시적인 종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종인데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그 열매를 퍼뜨려주는 동물들도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네, 심어주고 있으니까. 네. 인매화인가요? 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어떻게 네. 생각하면. 네. 그렇군요. 갑자기 또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은행나무까지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몰랐던 재미난 사실들을 오늘 신예우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사실 인간하기 나름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구가 또 우리의 지구에 있는 식물들이 오랫동안 푸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예.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나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데요. 네.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식물 공부하면서. 그래서 뭔가 큰 전 세계적인 합의하에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죠. 많이들 요즘 실천하고 계시고 채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쓰레기 줄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인류가 과연 화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 생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떤 분을 모셔도 이렇게 좀 약간 막막하지만 또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총 2주에 걸쳐서 식물학자가 들려주는 식물 이야기 신혜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잡지사에도 모처럼 생기가 돌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신혜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